아유,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장호 대표님이면서도 교수님도 하시는데. 네, 저는 지금 이제 그 한양대학교에서 이제 겸임교수로 있고요. 또 블록체인 스타트업인 이제 업루트 컴퍼니라는 회사를 또 창업해서 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또 비트세이빙이라고 하는 서비스를 또 운영하고 있는데요. 요거는 오늘 얘기 나눌 주제인 비트코인을 적립식 투자로 가장 안정적으로 투자해주는 솔루션을 또 개발해서 또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요, 전체적인 우리 팀은, 헬스케어 실버타운. 네. 그러니까 이제 결국 이제 실버니까 우리 좀, 나이 드신 분들. 네. 거기 이제 우리 액티브한 실버도 있고, 약간 패시브한 실버도 있지만, 그런, 워낙 지금 우리 한국 20%니까 1,000만 명이에요. 전체 그런 분들이, 이제 좀 거주하는, 이제 부동산이지. 거기 이제 아파트일 수도 있고, 여기까지 다양한 형태의 이제 그런, 사시는 곳. 그리고, 연령 있으시면 아무래도 좀 관심 있는 게 이제 건강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헬스케어. 이게 이제 좀 떨어져 있거나 또 불편할 수도 있고, 이렇게 효율적으로 높이려면 또 갖다 디지털 연결해가지고, 요새 워낙 IoT 디바이스하고 AI 연결이 많으니까, 편리하게 이제 이렇게 활동하시는데 편리하게도 하지만, 네. 그게 또 다 데이터가 또 모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를 또 우리가 진단을 해가지고, 할 수 있어요. 효율적으로, 그리고 또 위험도 이렇게 막을 수 있고, 이제 그런 또 디지털. 그리고 또 이제, 올해 요새 또 이제 또 활동하시고 또 사시고 그러니까, 이걸 좀 가지고 계신 자산을 불리기도 하고, 네. 또 잘 유지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거를, 라이프 플랜에, 이제 실버 라이프 플랜을 좀 짰을 때 이제 이렇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융복합이 융복합. 그런 차원에서 이제 교출하는데, 오늘은 이제, 좀 금융. 그러니까 이제 요새 액티브한 분들이 많지만 지금도 여전히 활동하시는 분도 많이 있고, 근데 이제 또 활동 안 하신다 할 때 이제 기존에 이제 가지고 계신 분들의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활용을 해가지고, 좀 이렇게, 적절하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건강을 더 이제 증진하고 또 사시는 걸 또 삶을 더 이렇게 뭐랄까나 다양하면서도 이렇게 좀 활기차면서도 풍요롭게 이제 할 수 있느냐 이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또 금융에 또 그런 게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은퇴자금과 또 어떻게 관리할 거냐 하는 게 있는데 라이프 생애 주기에서 이렇게 어프로치하는 것도 있고 그냥 타임을 딱 잘랐을 때 내가 포트폴리오 어떻게 가지는 것이 근데 주어진 리스크 대비 수익을 높일 수 있느냐 그런 연구도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마커비스의 포트폴리오 이론도 있고 근데 어떤 경우는 이렇게 우리는 나이 들면 안전해야 되니까 그래서 안전자산을만 가는 경우도 있지만은 포트폴리오는 그렇게 얘기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안전자산을 어느 정도 가져가면서 물론 그 사람의 상태에 따라서 주어진 환경, 금융환경 여러 가지 건강 환경에 따라서 비중이 다 바뀔 수는 있지만 그러나 전반적으로 말씀드리면 안전자산이 얼마큼 있으면 때로는 이제 변동성이 큰 변동성이 있는 큰 이런 위험자산 또 일부는 적게든 약간이든 이렇게 그 사람의 어떤 적에 따라서 가져가잖아요. 그래서 그게 오히려 주어진 리스크 대비 전체적인 수익을 높인다 이제 그런 이미 연구가 많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제 하는 거는 안전자산만 아니고 변동성이 좀 큰 자산. 그렇지만, 혹지 않은 상당히 가능성 있는 자산, 이런 걸 이제 한번 좀 다뤄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저 개인적으로 제가 좀 금융을 좀 가르치고 이렇게 하면서도 보면은 이제, 지금 시대는 좀 이전하고 또 다른 새로운 금융자산 또는 이제 보험금융자산에 새로운 또 어떤 그런 자산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런 상태니까, 그럴 때 좀 관심 갖고 해야 되는 거죠. 지금 전 세계는 지금 사실은 지금 크립토, 커런시에서 크립토 에셋으로, 그러다가 가상자산으로, 그러다가 NFT하고 또 그걸 설명이 안 되는 게 많으니까, 이제 디지털 자산으로 쫙 바뀌다가 최근에 이제 STO, 그 다음에 RWA, 이렇게 막 나오잖아요. 그래서 총칭해 보면 이제 어떤 그런 디지털에 관련된 여러 가지 관련된 자산들인데, 오늘은 이제 그 중에서 특히 요새 관심 있는. 트럼프 2기 때문에 난리가 난, 비트코인, 포함해서, 그런 분들하고 좀 얘기를 나눠볼까 하고요.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그럼 미국으로 가야 되겠죠, 그죠? 네. 미국에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한번 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얘기를 좀, 공유하고, 그러고 나서
자, 한국은 어떤 상황인지 네.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죠. 우선 트럼프 위기가 시작되면서 바로 그 전부터만 나타났던 게 트럼프 트레이드인데, 네. 그래갖고 트럼프 트레이드는 세 가지가 강세였잖아요, 그죠? 그냥 우리가 보통 아는 걸로 얘기하면 이제 무슨 금, 응? 네. 그냥 달러 강세, 보통 그거는 뭐 그냥 그럴 수 있다 이렇게 넘어가는데 갑자기 또 하나 떠오른 게 이제 비트코인이잖아요. 그래서 비트코인이라는 시청자분들 다 아실 거예요. 근데 비트코인이라는 어떻게 보면 이제 가상자산 또는 크립토커런스의 벤치마크, 뭐 대표,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거기가 지금 뭐 전략자산 뭐 만들겠다 이러면서 강세. 지금 뭐 계속 올라갔죠. 뭐 지금 뭐 1억 우리나라 돈은 1억 3천이 넘고 막뭐 1억 3천 넘고 맞아요. 그렇게 된 것 같은데 배경을 간단하게 우선 얘기해 주시고 왜 이렇게 뜨는지, 근데 왜 전략자산을 했는지. 전략자산을 뜨는 건 당연한데 네. 왜 전략자산을 이렇게 만들었고 세상을 갖다 이렇게 다 놀라게 만드는지. 우선은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아마 뭐 이거 보시는 분들은 한 번 정도 다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들어본 것뿐만 아니라 한 번 정도 투자를 해보실 수도 있고 너무 잘 아시는 자산, 뭐 가상화폐라고도 불렸고요. 비트코인 이미 한 15년 전에 나왔잖아요. 그럼 이제 와서 왜 트럼프 시대에 비트코인이 주목받게 됐냐, 이렇게 좀 연결이 될 것 같아요. 근데 트럼프는 이제 2016년 이제 지난번 대통령 임기 때만 하더라도 가상화폐는 이제 투기다라고 해서 되게 부정을 많이 했었어요. 이제 이번 정권에 와서 이 크립토, 가상화폐를 또 다르게 보면 크립토라고 부르죠. 크립토라고 하는 요 산업을 하나의 산업으로서 완벽하게 키우겠다, 이런 명확한 이제 정책 방향이 있거든요. 그게 다 비트코인을 바라보는 뷰, 크립토 산업을 바라보는 뷰, 그것이 결국 뭐에 연결이 돼야지 이렇게 이걸 산업을 키우겠다고 하냐면 결국 미국의 국익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이제 논리적으로 정리가 다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트럼프뿐만이 아니라 트럼프 진영의 여러 인사들이나 과거부터 내려오는 이런 메시지를 보면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아까 물어보신 게 그러면 왜 전략자산으로 됐냐, 이게 지금 먼저 질문 주신 거기도 하고 궁금한 포인트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 전략자산으로 한 거는 이제 두 가지 이제 지금 일이 있었는데, 하나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번 이제 비트코인 그 투자자들이 모이는 컨퍼런스에 와서 이제 대통령 당선이 되기 전에 후보 시절에 비트코인을 전략 비축물로 삼겠다. 뭐를? 현재 미국이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 21만 개를 보통은 이제 범죄자들한테 압수를 한 거기 때문에 다 매도를 해야 되는데 이거를 팔지 않고 미국이 전략 비축물로 보관하겠다. 전략 비축물은 보통 비슷한 형태로 뭐 석유나 금이나 이런 것들이 그런 유의 자산인 거죠. 그걸 첫 번째 메시지를 낸 거고, 두 번째는 그 발언에 더해서 공화당의 이제 신시아 루미스라고 하는 상원 의원이 비트코인을 이제 전략 비축을 하기 위해서 전략 자산화를 하는, 미국이 비트코인을 100만 개를 확보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에 관련된 법안을 내면서부터 시작이 됐거든요. 그러면 그 법안을 보면 이 자산을 왜 미국이 전략 자산으로 했는지가 이제 거기 나와 있는데, 그 법안의 내용에 이런 게 적혀 있죠. 비트코인을 디지털 금으로 일단 본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결국 이제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에 왜 글로벌에서 기축통화 역할을 하면서 세계를 장을 했냐면 결국 미국이 금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그게 국가의 국력이 된 거고, 그래서 이제 그 법안에 금이 미국한테 그런 역할을 해주었던 것처럼 21세기 디지털 경제 시대에 비트코인이 그 역할을 해줄 것이다. 이런 맥락으로 들어가요. 그런 맥락으로 들어가서 비트코인을 이제 5년 동안, 세부 내용은 5년 동안 매년 20만 개씩을 확보해서 100만 개를 확보해야 되고, 그뿐만이 아니라 그것이 결국 미국이 현재 지고 있는 미국의 부채 35조 달러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도구가 될 것이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굉장히 또 저도 많이 이제 글도 쓰면서 보고 그랬는데, 네. 또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또 새롭네. 그러니까 미국이 금을 많이 보유했고 있어야 되는데, 물론 이제 70년 들어와서 이제 닉슨 독트린 하면서 이제 금태가를 정지시키고, 네. 또 다른 길이 가긴 갔는데, 네. 어쨌든 간에 근본이 이제 시청자분들 많이 부르셔서 아실 거예요. 이제 화폐제도가 이제 그 달러로 이제 신용체제 되기 전에는
뭐 은도 있었지만 근본이 되면 엄청 오래 갔는데 근본한테 그만큼 보유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인간의 강국인 거야. 마찬가지로 이것도 금의 특징이 뭐예요? 변하지 않는다. 화폐로서 부패하지 않고 그리고 마음대로 생산할 수 없고 제한돼 있고. 맞아요. 근데 이게 비트코인이 총량이 정해져 있잖아. 얼마죠? 비트코인이 2100만 개. 그러니까 딱 정해져 있으니까 이게 극인 거야, 그죠? 근데 이거 형태가 이제 디지털이다 이거지. 채굴을 하지만 결국 돈 난다. 맞아요. 그래서 이번에 트럼프 한 얘기가 재밌는 얘기 있잖아요. 채굴사를 열심히 하겠다. 그건 뭐냐면 미국 애들의 금을 채굴을 많이 하고 제일 많이 갖고 있었다 이거지. 응? 뭐 채굴을 했든 샀든. 네네네. 이것도 똑같이 채굴해서 그래서 채굴을 한다. 공급량이 제한돼 있고 어느 정도 동난다. 그죠? 동남은 가치가 올라가니까 많이 갖고 있는 나라가 이제 그걸 기초로 해서 화폐를 발행하고 이렇게 할 수 있다. 그게 기본적인 그 전제가 되는 거고. 재밌는 게 그러니까 결국은, 이 디지털 금인 비트코인을 상당한 정도로 보유를 하고 있으면, 그거에 기초해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한다는 거지. 이를테면 형식이 약간 그런 형태가 되는 거야. 물론 그 사이에 달러 식물 화폐가 있지만, 결국은 그런 형태, 마치 금을 갖고 있어서 근본이 한 것처럼, 느낌이 딱 그게 오는 거야. 그래서 지금 스테이블 코인하고 사실 거래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스테이블 코인이 그냥, 비단이 이제는 그 가상자산 거래소에 거래만 하는 교환수단으로서 거래수단으로서 쓰는 게 아니라, 이게 이제, 우리 일반 생활 속에 화폐의 하나의 수단으로. 스테이블 코인 하면 또 생소하신 분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달러 기반의 이제 스테이블 코인, 달러 기반의 암호화폐인 거죠. 그래서 그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하는 거는 1달러어치의 가치와 연동이 되어 있다라고 이해하면 좋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1달러까지 연동된 암호화폐. 그래서 그건 암호화폐 생태계에서 많이 사용이 되는 거죠. 근데 가치가 이제 달러 연동되어 있으니까 이제 가치가 이제 이렇게 스테이블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많이 사용이 된다는 얘기죠. 아니, 우리 시청자분들이 좀 더 저도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가상자산 거래소 들어가고 이제 산다 이거 비트코인 사고 이더리움 사고 이렇게 살 때 뭘 다른 걸 사기 위해서 비트코인 갖고 이더리움 산다든지 이 비트코인 가격이 바뀌어버리니까 일물일가 법칙이 어긋나잖아. 네. 그러니까 샀는데 보니까 올랐어. 야 그거 아까 내가 좀 전에 산 거 다시 물러줘. 아니면은 야 내가 그때 딱 살 때 그때 올랐다니까. 그때 점프했어. 봐봐. 그때 한번 보면은 그때 20% 올랐잖아. 20% 더 줘야 돼 너랑 뭐 이때 이런 식으로 하든지 이렇게 곤란한 거 아니까. 그거를 이제 일물일가를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비트코인 하나대 얼마짜리 스테이블이 아니라 달러로 그냥 이렇게 실물 가격 이쪽하고 화폐 수단하고 연결시켜서 이제 말씀하신 대로 스테이블 코인이 1대1로 달러하고 이렇게 딱 매치시켜준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가상자산 속에서 쓰이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이 실물 이전에 지금 쓰고 있는 화폐와 연결이 딱 일대로 돼 있기 때문에 이게 예전에는 물건도 사고 예전에는 이제 거래소에서 주로 사용이 됐죠. 우리나라 뭐 업비트 이런 거래소 잘 아실 텐데 이런 거래소들은 우리가 원화를 넣고 원화로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를 사잖아요. 근데 이제 한국에 있지 않은 다른 해외에 있는 거래소 같은 경우는 단지 자국화폐로 넣는 게 아니라 이제 이런 스테이블 코인을 기반으로 해서 스테이블 코인으로 이제 비트코인을 사고 스테이블 코인으로 이더리움을 사고 중간 매개체 역할을 얘가 해주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수요가 많이 늘어났고 최근에는 이제 그런 뉴스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동대문에서 이제 상가에서 스테이블 코인으로 이제 해외 이제 외국인 거래를 막 하고 하거든요. 그리고 그 스테이블 코인 거래는 지금 남미 쪽만 가더라도 특히 급여를 받을 때도 이 스테이블 코인으로 이제 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통화 가치가 막 엄청나게 불안정하고 크게 하락하는 국가들 있잖아요.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도 그렇고. 아르헨티나는 1년에 300% 정도 인플레이션 생기니까요. 이런 국가의 국민들은 오히려 스테이블 코인을 더 보유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국 통화보다. 이런 이제 움직임들이 있어서 스테이블 코인의 수요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고. 그러면 스테이블 코인 늘어나는 거랑 미국의 국가 이익이랑 이게 무슨 상관이 있길래 이 스테이블 코인을 그렇게 양성하고 키우려고 하느냐 이런 거죠. 우리가 이제 이 동영상이 좀 더 활발했으면 그냥 바로 우리가 여기서 전화를 받을 수가 있는 거야. 아니면 뭐가 오면은 그러면 그냥 바로 우리가 퀴즈 내고 할 수가 있는데 네. 아직은 없으니까 시청자를 좀 기다려주세요. 근데 곧 만들 텐데 그죠? 하고 그거 나 알아. 손 탁 올 수 있잖아요. 그죠? 네. 제가 답을 안 할게. 우리 이 대표님이 하셔야지. 네. 거기에 착안을 한 거잖아. 스테이블 코인이 전부 다 달러로 받쳐지는 거죠. 받쳐지는 거죠. 아까 그냥 거기 단서가 있었어요. 1스테이블 코인 같은 1달러 이렇게 팩을 했다 그랬는데
사실은 뭐 위안화를 할 수도 있고 원화를 할 수 있지만 지금 현실적으로 보면 98% 99%가 다 지금 달러 디노미네이티드 표시로 돼 있으니까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이 가장 많이 사용이 그러다 보니까 뭐 결국은 야 나 가상자산 거래해야 되게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한국 사람이 그런다면 원달러 시장 가서 원화 팔고 달러 사가지고 9달러로 갖고 스테이블코인 사갖고 거래해야 될 것이고 네네. 만약에 중국 사람이 해외에 있다고 뭐 하겠다 그러면은 그분은 이제 위안화 원달러 위안화 달러 시장 가갖고 위안화 팔고 달러 산 다음에 그걸로 스테이블코인 사가지고 그걸 또 거래할 것이고 그러니까 맞아요. 그 사는 행위가 결국은 원달러 시장에서 위안화 달러 시장에서 달러 강세를 갖다 유발하게 되는 거고 그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달러 패권 유지할 수가 있고 그러면서 가치가 또 올라가니까 부채도 예컨대 줄일 수가 있고 뭐 이 정도 우리가 지금 국부가 이를테면 지금 부채가 막 미국이 계속 내가 GDP 대비 막 20% 30% 70% 100%막 올라간다 이거지. 근데 보니까 갖고 있던 그 비축 자산이 비트코인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이를테면 또는 뭐 스테이블로 해갖고 연결되는 미국에 있는 그런 자산이 계속 커져가지고 이건 부채도 매년 10%씩 올라가는데 이건 가치도 예컨대 10% 이건 10% 올라가는 게 아니라 20%씩 올라가. 그러면 10년이 지나면은 여기는 다운이 된 거고, 그죠? 여기에 다운이 된 거지. 부채에 다운이 된 거야, 그 자산이. 그러면 이제 부채를 갖다가, 상당 부분, 대체로 지금 갚지는 않았지만, 대체로 자산이 다운이 됐으니까, 맞아요. 부채를 갖다가 이미 반줄인 거지. 그러니까 뭐, 그런 거를 지금 사실은 이제 염두에 두고, 맞아요. 하는 거다. 근데 제가, 특히 또 그러면서 내가, 나 조담을 보니까, 중국도 러시아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스테이블코인을. 근데 문제는 중국은 잘 못 만든다는 거지. 또 러시아 그 사회체제 성격상 익명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실명을 안 쓰단 말이야. 차명이란 말이야. 그리고 금융이 약하다 보니까 캡타 플라이스 두려워해. 자본 유출을. 그리고 실제로 많이 자본 유출되고 있고. 맞아요. 근데 그거 이렇게 블록체인 지갑이라든지 디지털 지갑이라든지 계속 슉 나갈 수 있는 걸로 해놓으면 그냥 외자가 좋아도 나가는 게 아니라 내자가 나쁠 수가 있잖아. 내 안에 있는 돈이. 그럼 큰일 나니까 쉽게 못 만든다는 거지. 그래서 달러 패권을 유지할 수 있는 아주 좋은. 폐쇄적인 국가에서는 특히 이제 암호화폐 같은 경우는 자본 유출이 될 수 있는 그냥 그 도구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국가 입장에서는 최대한 막으려고 하죠. 딱 중국만 보면 뭐 거래소 중지, 거래 중지, 뭐 채굴 금지, 뭐 지금 보유 금지까지 아니지만 그런 하는 것들이 그런 일환인 거고, 최근에 보면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 아까 이제 그 말씀 맥락으로 결국 스테이블 코인은 민간에서 발행을 해요. 그 민간에 있는 회사가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을 하기 위해서 달러를 보유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쵸? 근데 그 달러를 당연히 달러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지 않겠죠. 국채 형태로 보유를 하는 거죠. 이자도 나오니까. 그러다 보니까 스테이블 코인이 시장에 많이 쓰인다라는 것은 뭐냐면 그 기업이 미국 국채를 많이 보유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게 어느 정도 규모까지 갔냐? 나라별로 보면 독일이 한 20위권 정도 돼요. 그 미 국채를 보유하는 순위가. 최근에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가 하나의 회사가 독일보다 더 많은 미국 국채를 보유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랑 거의 비슷해요. 테더 아니야, 테더? 테더. 테더랑 이제 가장 많이 쓰는 게 테더라고 하는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고 또 USDC라는 게 있어요. 여기 서클이라고 하는 미국에 있는 핀테크 회사가 영내지, 영내. 네. 테더는 영외고. 맞아요. 그 두 가지 회사의 합이 거의 독일보다 더 많은 미 국채를 보유하고 있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연결이 되냐면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국채에 굉장히 새로운 수요처가 생긴 거예요. 원래 되게 중요한 건 미국 국채를 누군가 꾸준히 사줘야 되는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중국이, 뭐 러시아가 과거만큼 이제 미 국채에 대한 수요가 안 생기는 거죠. 그게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 해주는 거고, 근데 스테이블 코인은 결국은 이게 뭐냐면, 우리가 기존에는 통화 주권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경제에서는 우리나라 돈을 쓰는 거고, 해외랑 거래를 할 때 달러를 통해서 거래하는 기축통화를 통해서 하는 건데 이게 스테이블 코인이 되다 보니까 나도 스테이블 코인을 갖고 있고 만약에 이제 우리 교수님도 암호화폐 거래를 한다거나 하면 교수님도 스테이블 코인 갖고 있고 아르헨티나의 통화 가치가 불안정한 아르헨티나 국민도 스테이블 코인 갖고 있고 결국은 마치 달러를 갖고 있는 것과 다름없는 효과를 내는 거죠. 그렇죠. 일대로 연결돼 있으니까. 네. 그래서 이게 미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들의 국익에는 도움이 되는 도구인데 다시 와갖고 요약을 정리하면 네. 이런 거죠. 시작으로 좀 이해볼게요. 그래서 그러니까 결국 이제 우리가 디지털 돈 뭐 이렇게 해갖고 디지털 자산을 비축을 하게 되면
우선 이제 그 스테이블 코인 수요가 늘면서, 그 달러 갖다 사는 것 그 자체가 우선, 달러 갖다 사는 거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또 이자를 얻기 위해서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그걸로 부채를 사고. 맞아요. 그리고 또 그거 갖다 더 촉진시켜주기 위해서 그냥 뭐, 테더 같은 이런 그 가상자산 거래소뿐만이 아니고, 스테이블 코인 회사뿐만이 아니고, 뭐 이제는 또 블랙락이라든지 이런 운용사들이 뛰어들어와가지고, 뭐 비드리니 뭐니 해서 이제 스테이블 코인 같은 상품을 새로 만들고, 페이팔이 그렇게 만들었죠. 그렇게 해서 만드니까 결국 이제 그거를 펀드 형태로 사는 사람들은 그걸 사지만, 이들이 이걸 또 운용하면서 부채를 또 다 사버리니까. 그러니까 이제 가상자산 거래소에 있는 사람 수요도 이 전통적인 시장 쪽에 채권을 사지만, 그렇죠. 그 다음에 그 전통적인 시장에 있던 사람들도 이를테면은 뭐 여기 들어와서 이렇게 또 살 수 있는 그런 경우가 되고 해서 완전히 연결이 되면서, 그러니까 다양한 형태의 이제 미국 부채 수요가 발생을 하고, 부채 수요가 발생을 하면 굉장히 좋은 게 결국 미국 입장에서 볼 때는 아니 얘들 계속 재정 적자를 내니까 그걸 맥국에서 적자 부채를 발행을 하는데 그게 다 지금 그 부채 아니에요. 네. 그걸 다 발행을 했는데 누가 사줘야 되지. 그치? 안 사주면은 금리가 계속 올라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예컨대 연방 미 연준에서 그거는 다 아시죠? 시청자분들 뭐 연방 연준에서 뭐 금리를 오리냐 기준금리 오리냐 낮추냐에 따라서 전세가 그냥 금융이 뭐 실물이 왔다 갔다 하니까 금리를 낮춰도 장기채가 수요가 부족하면 금리가 계속 올라가 가격이 떨어지기 때문에. 네? 그러면 금리가 계속 올라간다는 얘기는 장기 금리 높고 기준금리 굉장히 초단기 금리는 낮아. 그러면 기울기가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이러면 굉장히 이제 곤란한 일들이 많이 생기거든. 그러니까 뭔가 이 장기 쪽에도 계속 그 수요가 생겨야 되는데 그러려면 누군가 사줘야 된다. 근데 이제 장기로 오면은 미국하고 중국하고 싸우고 러시아하고 싸우니까 얘네들 일본도 팔고 있으니까 장기적으로 이렇게 미국이 재정이 나쁘고 적자가 많으면 달러가 계속 강세일 수 없다. 그러니까 판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금을 샀단 말이야. 이때까지 막 중국도 다 금을 샀는데, 야, 그래, 니네들 금 사라. 우리는 이제부터 전략과 정책을 바꿔서 디지털 금으로 가니까. 딱 그렇게 해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것들 딱 이렇게 된 거지. 그래서, 트레이딩 패러다임 시프트가 일어나고 있는 거고, 이제 그래서 이제 달러 수요가 늘면서 달러 강세 그런 기대를 갖다 만들어내고 패권을 유지하고, 동시에 얘네들 재정자가 계속 일어나는데, 그거 갖다 메꿔주기 위해서는 뭔가 부채를 사줘야 되는데, 그 사주는 수요를 스테이블 코인 사주는 것 갖다 연결하고 또 가상자산 거래뿐만이 아니라 또 전통적인 애들이 또 그걸 갖다 연결할 수 있는 상품 만들므로 해서 그죠? 뭐 템플턴 뭐 그다음에 그 블랙락 또 페이팔 뭐 이런 애들만 만들었고 이렇게 수요를 계속 만들어내니까 부채 쪽을 또 이렇게 안정을 시켜주고 비트코인하고 또 이런 쪽에 가치가 올라가니까 대체자들 향해서 갖고 있는 자산의 가치는 올라가고 뭐 부채 올라가는 속도보다 부채가 늘어나는 속도보다 자산 가치 증가 속도가 훨씬 빠르니까 결국 부채를 줄일 수 있는 효과가 생기는 거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지금 말씀 잘해주시는데 세 가지 효과를 다 노리고 이 정책을 좀 바꿨다. 그냥 뭐 그러니까 BRP인가 뭐 비트코인 리저브 저 스타파일인가 그게 전략 비중 보고서가 나왔었잖아요. 이제 그런 툴에서 지금 이렇게 발표를 이렇게 하니까 트럼프 트레이드라고 해서 트럼프가 당선되기 직전에 이미 시장을 다 알아갖고 막 그 세 가지가 떴었고 지금도 막 떠가지고 1억 3천억 뛰어넘었는데 글로벌에서는 엄청나게 큰 변화가 있는 거죠. 이 디지털 자산을 가지고 미래의 이제 금융 패권을 하기 위한. 근데 이제 이 모든 것이 이제 미국이 아닌 다른 나라, 우리나라 국가, 개별 국가 입장에서는 엄청난 위기 리스크인 거죠. 왜냐면은 그만큼의 달러와 같은 스테이블 코인이 개별 국민들한테 그만큼 다 침투를 한다는 얘기니까, 이게 뭐 그렇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거를 좀 달아봐야 되는데, 저는 이제 그거 말고 또 다른 요인도 있는 것 같으니까, 어저께 제가 이제 국회에서 사회 볼 때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야, 금융이 금융으로만 일어나는 게 아니거든, 사실은. 금융이면은 진정한 금융이 움직이는 힘은 사실은 실물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야. 그러니까 금융의 가장 핵심이 사실 모든 혁신할 때 결제에서 일어나요. 금융도 실제로 모든 혁신이나 이런 거 가만히 들어보면 전부 결제야, 결제. 그럼 결제는 뭐냐? 실물을 내가 물건 사고 팔고 하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사실 금융의 본질적인 혁신의 그 이면에는 실물에서 여러 가지 그 필요한 것들을 그것 때문에 그 필요한 것 때문에 혁신이라고 그 혁신을 또 뒷받침하기 위해서 금융의 변화를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이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도 아까 잠깐 말씀 주셨는데, 금융의 어떤 가상자산을 갖다 사고 팔면서 이익을 보겠다는 그런 뿐만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이커머스 쪽에서. 왜냐면 네. 상품 사고판 결제가 이때까지 안 하는 구석에서 내가 가서 카드로 결제하고 뭐 이렇게 사고 뭐 이렇게 했는데 이제 다 이커머스에서 다 그냥 배송을 전제를 갖고 다 이렇게 온라인 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내가 볼 때는 엄청난 큰 변화가 일어났다고 보는 게 이를테면 지금 전 세계 제일 큰 이커머스가 어딥니까? 아마존 아니에요? 아마존. 네. 거기는 당연히 미국 쪽에 따라가니까 그러니까 이게 스테이블코인 달러 표시해갖고 나 이거 받을게 뭐 이를테면 그러면 전 세계에서 거기랑 이제 거래하는 애들이 그걸 하려면 사야 될 거 아니야. 맞아. 거기다 배입금 조금만 주면 당연히 그거 살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이게 더 빠르게 침투가 된다. 오로지 금융 현상만이 아니다라는 거지. 그래서 제가 보기엔 그러면 조만간에 이런 직격주가 계속 커지잖아, 지금. 온라인 그 이커머스에 의한 그 수출이 점점 커지거든요, 주식이. 그렇게 되면 점점 그런 그 결제가 확산이 되면서 이런 온라인 무역 이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더욱 빠르게 확산될 것 같다는 생각을 사실 합니다. 그게 또 만약 추가하는 한 가지인데 한국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한국이 지금 좀 느리잖아요. 지금 네. 어떻게도 지금 가상자산 2단계 입법 때문에 제가 살고 왔긴 하는데 이게 근데 좀 당국 입장에서 볼 땐 걱정도 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 이거 너무 또 서두로 했다가 또 위험 생기면 어떡하냐 그러는데 사실은 지금은 제가 보기에는 위험을 피하고 가만히 있는 게 제일 위험한 것 같거든. 그게 제일 맞아요. 네. 왜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 이 대표님 유승장 의견을 줘보세요. 저는 이런 거예요. 지금 주식이 제대로 못 뜨니까 서학개미가 저기 하면서 정부한테 해외나 주식 산다 이거예요. 근데 그게 어떤 영향이 있냐면 우리 시청자분들도 생각하셔야 되는 게 환율이 어떻게 움직인다고 생각하세요? 많은 사람들은 환율은 무역 수지, 우리 국장의 환율 강세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틀린 말은 아닌데 대부분이 굉장히 하나를 빠뜨리고 계세요. 환율에서 정말 단추만 두면 변하는 것은 작은 수지야. 그러니까 실물은 사실은 관세 트럼프가 지금 난리 친다 가지고 건 1년 걸리거든요. 배 타고 건너서 살려면 한참 걸리잖아. 네. 금융은 익스펙테이션 때문에 먼저 단추를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예컨대 외국인이 주식을 한국 주식을 원하니까 원화폐 주식이니까 당연히 원달러 시장 가서 달러 팔고 원화를 사가지고 들어와서 원화 주식 사는 거야. 삼성전자 올라갈 것 같아. 사. 이를테면 현대차 올라갈 것 같아. 사. 근데 그 이전에 원달러 시장 가서 달러 팔고 원화 샀기 때문에 원화 강세가 되는 거거든. 네. 그러면서 그게 왜 한국은행이 그걸 사주는 거잖아요. 맞아요. 달러 팔고 원화 살 때 그 달러 사주는 거거든, 결국은. 그래서 외환부가 는 거야. 그래서 외환부가 예컨대 한국이 예컨대 4천억 있다. 무역 수지 수익나는 것이 반이면 나머지 반은 작은 수지거든. 그러니까 이게 나가버리면 아장나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 까먹어. 그래서 우리 OECD 말기에도 그렇게 해서 IMF 터진 거예요. 순식간에 가버리는 거거든. 좀 남았는데 반전 안 남은 거야. 식물 망가지면 이것도 그냥 익스펙테이션 때문에 망가지니까. 그래서 이제 개방할 때 조심해야 된다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건데 사실 이제 그런 거 생각해보면 이런 거죠. 지금 서학개미들이 나 좀 한국은 무슨 국장부 이런다며 그래가지고 나간다 이거야. 그러면 그것만 나가는 게 아니라 만약에 우리가 이걸 제대로 못 만들어가지고 그냥 그걸 사기 위해서 해외로 다 나가버리면 가상자산이라든지 이런 거 사기 위해서 ETF 사기 위해서 글로 가버리고 그러면 국내 환율이 무역에 의해서 영향받는 것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나빠질 수가 있다는 거지. 다른 말로 환율 상승. 환율 상승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물가가 오르잖아. 수입물가 엄청 오르니까. 물가 오르면 사람들이 열받는 거지. 지금도 가끔가다 보면 막 당근이 5,000원이라고 열받는데 갑자기 10,000원 되보세요 하나에. 응?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모든 정책이 아무런 힘이 없어. 금융정책 효과 없고 환정책 안 되고 통화정책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볼 때 항상 큰 일이 생길 때 보면 환율에서 큰 문제가 생기거든요. 근데 만약 이런 것 때문에 자본수지 때문에 환율에 문제가 생긴다면 큰일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런 걸 그런 건 좀 위험한 거는 다른 식으로 잡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할 일이 아니다. 지금 동부에 계신 분들이 또 이런 사람도 포함해서 좀 그런 생각을 좀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디지털 자산이나 이것도 기술적으로 바라보면 블록체인 기술 시장인데 한국은 사실 그 산업 자체가 저는 고사됐다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양성을 못했죠. 그리고 있는 기업들이나 산업조차도 다 해외로 나가서 하죠. 왜냐면은 한국에서 사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안 되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이게 되게 이 자산을 바라보는 뷰인 거죠. 되게 중요한 게.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에 이제 투자자 보호,
이런 거에 되게 포커스 맞추고 산업적으로 진흥 양성을 하려는 관점이 없다 보니까 이제 투자자 보호 위주의 규제만 들어있다 보니까 이 산업에서 혁신을 해야 되는 기업가들이나 창업가들이 여기서 사업을 하지 못하고 나가는 거고, 그나마 한국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경쟁력인 비즈니스가 하나가 있어요. 나머지는 다 없어지거나 나갔다고 봐야 되고, 그게 거래소예요. 거래소. 암호화폐 거래소. 암호화폐 거래소만 그나마 남아있는 것 자체도 되게 문제긴 하죠. 그죠? 이거 문제지. 거래 시장밖에 안 남았으니까 사실은 그 안에 이제 필드에서 플레이할 수 있는 플레이어가 남아야 되는데, 그것도 문제인데, 지금 예를 들어서 펼친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있긴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세금 이런 얘기 다뤄도 되나요? 세금 유예할 거예요. 유예해야 돼. 유예해야 되잖아요. 근데 세금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바라보면 만약 세금이 이제 똑같이 정책이 반영이 이렇게 되면 공평하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럼 결과론적으로 어떤 일이 생기냐면 한국 거래소에 자산을 두지 않고 해외 거래소에 두겠죠. 그렇게 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개인 지갑으로 빼겠죠. 언제까지? 그 해외 거래소에 이제 그 거래 내역이 자동 연계된 2027년까지. 그러면 그나마 남아있던 거래소 경쟁력마저도 다 잃게 되는 거죠. 자본이 다 빠지니까. 그리고 이제 그 외에도 ETF를 한국에서 비트코인 ETF 승인을 안 해주잖아요. 그러면은 그 ETF를 사기 위해서 해외로 보내겠지. 근데 해외 ETF도 거래를 못하게 해놨어요. 비트코인 ETF는. 그러면 비트코인 ETF와 비슷한 효과를 내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같은 비트코인을 회사에 잔뜩 보유하고 있는 그런 회사에 투자를 하게 되는 거죠. 결국 이 돈도 결국 해외로 나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 자산에 대한 어떤 뷰나 관점들을 완벽히 잘못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과거에는, 그래서 우리가 세금도 보면 이게 기타 소득세잖아요. 미국은 자본이득세거든요. 비트코인 수입을 하면. 기타 소득세가 뭐예요? 로또 할 때 걸리는 거나 경품 받으면 매긴 세금이잖아요. 일시적인 소득의 어떤 자산으로 보는 거예요. 이게 2017년도, 18년도 이 자산을 바라보던 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도박장으로 본 거고, 거래소를. 근데 이거를 정말 자산으로 이제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산으로 봐야 이 자산 키우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도 연결이 되는 거고, 이제 아까 저기 지능법 관련, 업권법 관련해서 토의하고 보셨했는데, 그런 디지털 관련된 업들의 종류가 정리가 되고, 그들을 이 한국에서 비즈니스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이제 제도들이 들어가야 이 산업의 플레이어들이 한국을 벗어나거나 아예 안 하지 않고 한국에서 비즈니스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거죠. 뭐 이렇게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사실은 좀 총체적인 문제다. 네, 좀 그런 부분들을 좀 서로 이제 빨리빨리 하자. 국회에서도 이제 그런 생각도 하고 있고, 그래서 약간 좀 너무 좀 우리가 좀 늦어졌잖아요. 지난해 국회 때도 좀 STO만 해도 하려다가 그냥 또 시간 지나고 이렇게 했는데, 그런 부분도 좀 빨리빨리 좀 하자는 그 공감대는 있어요. 근데 이제 너무 여야가 지금 다른 이유 갖고 좀 대치돼 있으니까, 좀 하여간 국민의 일원으로서 좀 이렇게 지금 세계가 급변하고 있는데 경제, 금융, 기술 급변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우리가 또 사실 주체들이 노력을 해야지. 주체들이 노력을 해서 좀 이런 부분도 갖다 이제 하게 되면 또 한국도 빨리 쫓아가는 것도 굉장히 빠르니까 그런 말씀으로 어프로치하고, 오늘은 사실 주제가 그거라기보다는 이제 이런 쪽이 앞으로 좀 어떤 식으로 좀 좋아질 수 있을 거냐 하는 건데, 그건 우리가 다음에 한번 또 하고, 큰 틀에서 볼 때는 하여간 이쪽 시장이 계속 활성화된다는데, 가끔가다 누가 이렇게 물어봐요. 그 가격 올라요? 이러는데, 물론 이제 투자 입장에서 볼 때는 가격이 막 오르지 않게 되게 최대 관심사인데, 저는 이제 그걸 사실 어떻게 알겠어. 근데 단지 이제 이런 얘기는 하죠. 제가 벤처 쪽 투자하는 회사 이런 쪽 사장도 좀 오래 하고 그랬는데, 펀드아웃 공공기관인데, 이게 보면 투자할 때 어떻게 합니까? 가격을 하지 않아요. 우리 회사도 하시니까 아시잖아. 네. 투자할 때 내가 투자하고 포스트 밸류가 이렇게 하는데, 시가총액 개념으로 하지. 기업 가치 총책으로 얼마다 이렇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진짜 좀 이렇게 좀 저기하게 보는 분들은 이 시장이 커질 거냐 이렇게 보거든. 네. 그러니까 가격이 얼마나 올 거예요? 이렇게 보다는 이 시장이 커지나요? 이렇게 이제 되게 생각을 하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시장이 굉장히 커진다고 그러면 결국은 그 시가총액 기업 가치나 또는 그 시장의 가치인데, 산업의 가치가 커지면 똑같은 정도의 노력을 하고 있다 하면 그 가치가 올라가는 거예요, 가격이. 그렇게 사실 어프로치 하는 게 맞다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부동산도 그래요. 부동산도 사실은
냉정하게 얘기하면 어떤 특정 지역의 전체 밸류거든. 이를테면 뭐 사시는 데가 어디야? 이를테면 뭐 어디다. 응? 네. 그러면 거기에 전체적인 밸류를 거기에 공장도 있다면 공장, 뭐 주거지가 있으면 주거지, 오피스, 상가 네. 나눠 갖는 거거든. 네. 그게 사실은 그 네. 밸류 나누는 거잖아요. 그걸 나누는 거에서 거기에 뭐 이제 공실이 얼마 있고 뭐 이게 쫙쫙 나가는 거거든. 그래서 네. 사실은 그게 옵티멀한 프라이스, 원래 적정 가격인 거지. 그래서 전체적인 시가총액 밸류가 나오면 각각은 다 나온다. 거기 역할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 가격이 오르겠습니까? 라는 표현보다는 그 사실 그거 쉽지가 않고 네. 트렌드를 봤을 때 이 시장이 계속 커지는 시장입니까? 라고 물으면은 대답을 할 수 있지 않아요? 저는 네, 맞아요. 커지는 시장이다. 커지는 시장이다. 그걸 또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지금 하나 선행지표인지 동행지표인지 모르겠지만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굉장히 빨리 커지잖아요. 네. 그럼 왜 커지냐? 물론 그거 갖고 지금 이커머스에서 무슨 물건 사고 좀 쓰기 쓰지만 지금 주는 다 저거잖아요. 네. 가상자산 거래에서 이거 거래하려고 하는 사람이 막 늘어난다는 얘기는 이미 갖고 있는 사람은 이미 갖고 있는 거잖아. 그거를 파는 거. 근데 이거 살려고 하는 사람이지. 그러니까 계속 그 시장이 커질 거라는 걸 의미하는 거니까 좀 그런 식의 어프로치가 맞다. 물론 사이사이에 변동성이 있는 거니까 이렇게 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그럼 어떻게 관리를 하면 내 은퇴 자금을 네. 또는 지금 갖고 있는 좀 더 활성화시키면서도 리스크는 있지만 전체 관리할 수 있을 건가? 이거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한번 또 해보기로 하고. 예. 그게 재밌는 건데. 이런 틀에서 그래 또 기대할 것이지. 그래서 요거 우리 또 시간이 좀 지났는데 하나를 마감하고 네. 채굴을 얘기하도록 하죠. 네.